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전주에서 올라온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네. 수사님과 인연은 맨 처음에 대학교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맨 처음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투자나 그런 것보다도 왜곡된 구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그때 관심 가졌던 거하고 지금 관심 가졌던 거하고 좀 사실 그 중압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책임감도 있고 좀 약간의 좀 두려움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많이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장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보게 되고 또 한 번 소장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또 감탄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같은 공감대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1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루토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실업률 관련해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네, 2월 13일에 통계가 나왔죠. 뉴스에서는 보니까 몇 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수준으로 실업률이 이제 4.5%로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 업종에 걸쳐가지고 실업자 수가 줄고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2자릿수로 인상한 부작용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한 달간 작년 12월 달이죠. 한 달간 18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달 동안요?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그런 업종들, 이제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 관리 및 이제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줄었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총 18만 3천 개가 여기서 줄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업종도 있는데 이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만 일자리가 이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월보다 전년 동월 대비죠. 1만 9천 명이 이제 증가를 했고 19년 만에 이제 실업자 수가 이제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19년 만에 최대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여태까지 일자리 예산이다 해가지고 쓴 게 벌써 50조 원이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50조 원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 이런 게 기억이 나요. 4대강에 이제 20조 원 넘게 썼는데 그 20조 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 그런 선거운동 때 그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자리 자금으로 이제 50조 원이 넘게 썼는데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참 역설적이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통계가 농립어업 취업자가 굉장히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그렇게 늘었대요? 농촌 취업자는 이제 2016년까지 이제 연평균 계속 3.6%포인트로 이렇게 계속 줄어왔는데
2017년부터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통계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는데 농림부가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이제 궁금증이 더 하다고 하는데 그 1월 전체 취업자 증가수가 19,000명인데 여기서 농어촌 일자리 증가분이 이제 10만 7,000명이래요. 그럼 이제 농어촌 일자리 10만 7천 개를 빼면 전체 일자리가 이제 8만 8천 개 줄어드는 거네요? 감소죠. 예. 그럼 농어촌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10명이나 갑자기?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은 되게 분분한데 농림부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설명이 분분한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귀농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정부 보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어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된 것처럼 이제 농림어업 쪽에서도 이런데 그 보조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례로 작년부터 청년 농부 이제 3,200명씩 뽑아서 월 100만 원씩 생활비하고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뭐 또 지난해에는 청년 5,500명을 뽑아서 농촌 폐비닐 줍기 사업에도 이렇게 또 동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조업은 분명히 침체를 하고 있고 농립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 정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 경제시평에서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분석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4분기에 이렇게 반짝 성장률이 좀 높아졌다고 나오는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단기 일자리라든지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했던 부분에서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특히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아마 그 시평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시평에서도 설명하셨죠. 근데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일자리가 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럼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뭡니까? 가격하고 수급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임금이 오르면 채용하려고 하는 고용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반면에 이제 그 임금이 오르면 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고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은 인구도 정점을 찍고 저출산이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표면화돼서 노동시장에 취직하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돼서 노인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숫자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조금 눈에 띄게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쪽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제 뭐 점점 그런 것들이 자동차라든지 지금 이제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미 스마트폰은 갔다고 봐야죠.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시장을 다 잃어버렸고 기타로 이제 분류되더라고요. 삼성 한때는 2위였는데 저가 시장 인도라든지 아세안에서도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밀리고 인도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1, 2위 시장 점유율을 그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데가 이렇게 저가 스마트폰에서 인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TV 시장 같은 경우도 주력이 이제 LCD TV였잖아요. LCD TV인데 LCD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니까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LCD 공장을 지어가지고 2015년부터 LCD 가격들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도망간 게 이제 OLED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직 OLED가 전체 이제 그 LCD TV를 커버를 해줄 만한 정도는 택도 없이 아직 시장이 작거든요. OLED TV 시장이 고가 시장이니까 피라미드 맨 위쪽에 있는데 전체 TV 시장에 한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1%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네요. 1%도 안 됐고 뭐 지금도 OLED TV가 전체 TV 시장의 한 2, 3%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아직 요새 한국에서는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TV 검색해보면 LCD는 진짜 아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커졌겠다 했는데 아직도 격차가 크네요. 뭐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게 중국 시장, 다른 외국 시장이 그러니까 OLED TV 시장 고가 시장이니까
근데 워낙 이제 그 같은 사이즈의 예를 들어서 80인치면 80인치, 60인치, 뭐 75인치 뭐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OLED 가격하고 LCD TV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뭐 75인치 LCD TV 가격은 얼마 하나요? 지금 한 돈 100만 원 하나요? LCD는 거의 가격을 요새 못 봐가지고. OLED 있어요. TV 저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큰 것들이 다 사실 LCD TV들이에요. OLED TV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예, 보통 75인치 넘어가는 거 최신 거 나온 것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누가 그걸 살점해서 있겠어요. 없죠. 네. 거의. 시장 자체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근데 스마트폰용의 이제 OLED 네. 한데 삼성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 밀려버린 OLED 쓰는 것도 고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네. 애플한테 다 거의 먹혀 있다시피 하고 갤럭시 시리즈도 많이 이제 밀려 있고 저가 시장은 이제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버렸고 네, 네. 중저가에다는 OLED 를 못 쓰잖아요. 패널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CD 싸구려 패널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OLED하고 LCD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밀릴 정도면 당연히 그 이제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하청기업들은 그 타격을 이렇게 바로바로 받죠. 그렇죠. 네. 바로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고용 악화의 요인이죠. 네. 통계에서 보니까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17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전자 장비하고 전기 부품 쪽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쪽이 이제 그러니까 전통 주력 산업인 이렇게 기계 화학 쪽에서 이제 네. 점점점 밀렸죠. 밀리고 그 여파가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전기 전자 쪽으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저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자 수 감소 내지는 그 실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임금 인상이죠. 최저임금 인상이요. 네. 이건 바로 반응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그 모든 경제 또 기본 이치이고 네.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 동생이 가정주부인데 이제 부업 취업을 해서 약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서부터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 채용 공고를 봤는데 최근 한 2, 3개월 들어서 조그만 사무실에 격리 보는 사람 여직원도 이제 정규직 파트타임이 거의 없어지고 시간 단위로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013년부터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를 해온 게 건설업이었죠. 근데 이제 건설업도 이제 지금 줄었더라고요. 이제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방은 이미 이제 꺾여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SOC 사업에 그 예타 면제하든지 지금 거의 총동원령을 내렸죠. 네.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한다는 총동원령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부동산에 의존한 부동산 띄우기에 의존한 정책을 이제 남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오다가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근로시간 단축이네 뭐 탄력제네 뭐 또 이런 것도 해오다가 네.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맡겼냐면 부총리라는 네.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이렇게 떠넘겼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이제 하던 거, 기존에 하던 거. 부동산 네. 부양책 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민간이 이미 다 지을 대로 지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웃다가 더 짓기는 뭔데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도 이제 수도권에 3기 신도시 해가지고 30만 호 네. 짓는 걸로 지금 이미 나와 있죠. 30만 호면 옛날에 그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가 10만 호였거든요. 30만 원,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를 3개를 하겠다는 수도권에다가. 그것만 해서 지금 온 이제 전국 방방곡곡 예타 면제사 30만 호니까 1인당 가구당 3명을 하면은 거의 100만이죠. 100만이죠. 수도권에만 100만이 그런 것을 지금 질러놓고 있는 거죠. 네. 그 대가를 치르겠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그 1년 반 내지 2년 가까이 네.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소득주도 성장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떠들어 오다가 계속 안 나오니까 뭐 6개월만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1년 뒤에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해오다가 장하성 씨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뭐 하고 있죠? 이제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슬쩍 선회를 하고 있죠. 하는데도 지금 상황이 네. 근본적으로 경제 이제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질러댄 거죠. 소득주도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질러대 버린 거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단기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질렀잖아요. 또 이렇게 농촌에서 일자리 늘어난 게 폐비닐 죽기나 풀뽑기나 보리밥 받기나 뭐 이런 거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숫자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통계는 주로 뭘로서 이렇게 합니까? 세금 내는 그런 비농업 취업자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해야 되죠. 농업과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1차 산업 광업을 제한된 농림수산업은 이렇게 비중도 워낙 적고 그다음에 거의 완전히 고령화돼 있고 그 아까 무슨 청년 농업 뭐 기농 이렇게 한다면 다 웃기는 소리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세금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고용 통계나 GDP 통계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지금 취업자 수가 1년에 2,700만 명인데 매달 2,700만 명, 2,776만 8,962명까지 딱 숫자가 나와요. 매달 그걸 어떻게 조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 이게 다 이게 때려 맞추기다 이거 대충.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실제 고용 상황을 지금 많이 부풀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부풀려진 고용 통계도 지금 그러니까 체감 그 실업률이나 체감 고용 상황하고 지금 통계로 나온 게 고용 지표하고 많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하도 떠들어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광해 실업률 보조 고용 지표라고 그러죠. 있습니다. 이제 뭐 군대 간 애들, 뭐 대학원 뭐 이렇게 지나간 애들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해서 그것도 실업자로 간주를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뭐 일부 이제 그 뭡니까 알바나 비정규직 네. 그 실업자로 간주했을 때 실업률이 몇 %냐라고 했을 때 그 지표가 한 10%로 나왔죠. 이번에 13%로 나왔습니다. 지표가 한 3개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지표가. 그래서 작게 잡은 게 한 7, 8%, 중간 정도 잡은 게 한 10%, 가장 넓게 잡은 게 한 12, 3%.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 중간치 지표를 본다고 치면 10%라고 치면 10%면 지금 경제가 개판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보다도 더 나빠요. 프랑스보다도 더 나빠요. 네. 만약에 실업률이 10%라고 치면 그래서 프랑스는 뭐 막 노란 조끼 막 날리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제 연구소 이제 주변의 상가들을 봐보면 뭔가 큰 뭔가 눈에 띄는 변화 혹시 못 느끼세요? 인구수가 일단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점심 때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느껴요? 아직 주말에는 확실히 소리. 아무리 그 뻥치기로서니 이게 누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저도 최근에 그걸 느꼈는데 지금 이게 일산의 중심지거든요. 네. 그렇죠. 상가가 경기 서북부 최대 중심지인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았어요. 중개소가 부동산 중개소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일대에 2개인가밖에 없어요. 저기 전부 부동산 중개업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여기 한 10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네. 10개 그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2개밖에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매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점포 차렸는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거래량이 확 주니까 못 버티고 월세 못 버텨서 나간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중개소에 사무소 안 채리지 않는 한은 그 사람도 실업자. 근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실업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대충 다 그냥 취업자로 때리겠죠. 실업 통계, 고용 통계가 일단은 그 일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일반 뭐 또는 나이 먹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소가 있는 건물도 상가 건물인데 전에는 이 관리실에서 청소를 아주머니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주차장 입구에 그 경비하는 아저씨 구하기 힘들었어요. 계속 바뀌었거든요. 청소는 아주머니나 경비분들이. 근데 오래 해요. 아주머니. 오래 하고 그다음에 경비하는데 이게 아팠어요. 경비하는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면 그만두거든요. 보통.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람을 뽑는데 그만두고 자기 다시 퇴원할 때까지만 임시로. 그러니까 형편이 된다라면 임금 많이 주면 좋죠. 그렇죠.
임금 많이 주면 좋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 악질적인 사람이랄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닌 한은 형편이 된다라면 괜히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안 하거든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거기다가 그냥 염장질을 갖다 질러놔 버리면 임금 올려놓고 그거 이렇게 임금 못 주면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떠들어대 버리면 그 결과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용이 지금 악화되는 상황을 100이라고 치면 100 중에 이제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미친 영향이 한 50이나 60 정도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친 이 악영향이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아까 말한 이런저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한 4, 50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도 이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나온 게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청년 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친놈들 상용직하고 비상용직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죠? 상용직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고용해 주는 게 상용직. 1년 대학 기간 1년 이상인 고용. 그러면 비정규직은 또 상용직이네.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이렇게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어떻게 쓰든지 포장하려고 이거 공격하면 자기들 공격하면 이제 수구 음모 세력이다. 음해다. 노무현 정권도 그래서 망가졌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노무현 정권 지가 개판 쳐가지고 망가진 거 이명박한테 뺏긴 걸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망가진 걸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시민인가 뭔가가 정동영이 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표 이상 이명박한테 깨져버린 거잖아요. 정권 바뀌어도 아무 일 없다고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자기들이 망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새누리당 때문에 적폐가 너무 커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고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는. 아니 대통령 한 명만 바뀐 것뿐이다. 뭐 의회 권력, 방송 권력, 뭐 언론 권력 다 그대로다. 그럼 민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낙하산 일자리만 직간접적으로 몇만 개가 되는데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자리 바뀐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선동적이고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무능함의 극치죠. 그런 분들이 다 무능함의 표시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 말했던 것처럼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 바꿨을 때 저 경제부총리는 이제 완전히 이거 복지부동하는 놈이 올 거다. 그놈일 거다. 소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한 인편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제가. 네, 말씀하셨죠. 그 노무현 정권 때 초대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김진표를 뽑았던 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민주당 동계하고 386 세력하고 서로 또 이제 밥그릇 싸움질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관료 출신들이 저기 TK 아니면 이제 호남계로 줄을 서 있는데 노무현 쪽 이런 뭐 386 농권 쪽으로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경제를 아는 놈이 없어가지고 자기 세력 가운데서 경제에 맡길 만한 부총리라는 인물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찾다 보니까 그나마 동계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색깔이 묘한 이렇게 어정쩡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김진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다가 서로 이제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뭐 이렇게 엉터리로 개판으로 서가지고 하다가 갈아치워야 되는데 지금은 청와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사실 거의 지금 그 일기에 비하면은 다 조용해요. 그렇죠. 좀 경제 관련해서는 드러나는 게 좀 말을 없죠. 안 해요. 잘. 비서실장이 바뀌면서 SNS나 언론에 발언 조심하라 이런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위원회도 되게 조용하다고 기사가 났는데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갔다가 성과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각 부처에서 좀 그보다 B급들 떨어지는 사람들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청와대 사람들 뭐라고 말하면 말한다고 떠들고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이게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 작자들을 좀 해서 제대로 하면 누가 그걸 시비를 거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저게 니네들 엉터리야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저놈들이 이렇게 적폐다. 적폐로 자기들을 무조건 저런 적폐 자기들 반대하면 적폐야.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하면 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똥끼는 소리 더 크게 똥끼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들을 만나는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얘기하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안하긴 한데
올리는 거 올려야 되겠다. 장사 안 되면은 문 닫으세요. 그런 말이겠지. 네. 뭐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올릴 테니까 장사하다가 장사 안 되면 문 닫으세요. 뭐 그런 말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카드 수수료 인하나 무슨 뭐 가맹점 이런 거 자기가 이제 법적으로 도와줄 조치를 다 마련을 해놨는데 야당이 이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자영업자들 고생하고 있다. 다수당이 누군데요 지금?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 자한당 빼더라도 그 나머지 야당하고 합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야3당이랑 합쳐서 그걸 안 하고 그게 훨씬 쉽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말한 것처럼 자한당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때문에 못한다 계속. 뻔한 꼼수죠. 꼭 대립구도를 꼭 자한당만 딱 쟁취시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수법은 하여튼 무조건 자한당, 새누리당. 얘 때문에 그래. 무조건 아베. 무조건 아베.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적폐 세력, 음해 세력.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그 얘기를 대놓고 했어요. 최근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유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 통계가 높다고 그냥 정말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서 적폐 세력을 들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반격이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누리당 계열의 반격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황당함에 대한 반발 세력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돌아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내가 미쳤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가고. 뭐였어요? 여가부. 네네네. 뭡니까 여가부냐? 방송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이게 뭐 강제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방송 프로그램 사례 하나하나씩 이게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남성은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여성은 왜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이거는 성평등에 왜곡을 주는 성역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이제 쉬고 있는 게 가정의 교육상 안 좋다. 여가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반발을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돌들의 외모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외모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골고루 섞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형적인 그 문재인 정권의 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태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또 뭐 여가부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통신? 요새 이제 그 인터넷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처음 예고가 된 거는 작년 5월 달에 이제 처음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좀 이슈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게 그 성인 영상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커지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은 이게 불법 사이트나 뭐 불법 도박 이런 거를 규제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 사람들을 이제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감청하고 도청 감시하는 식으로 그런 위험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거 했잖아요. 은행 비밀번호 그 뭐였죠? 그 공인인증서요? 공인인증서. 그거 이제 없앤다라고 했었죠. 그거 언제 발표를 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건 옛날서부터 했었어요. 공약으로는 했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나 일부 은행은 아예 이제 바꿨어요 이거를 인증서 안 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병행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 관련해서 불법 사이트 도박이라든지 뇌물 사이트를 차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 어떤 감청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정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회하는 여러 방법들이 생겨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제 각 이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로 가는가를 판별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이용자를 막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도박 사이트를 갔는데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갔더니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어요 이제. 그렇죠. 예전에는 정부가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꼼수를 찾아가지고 옆에 구멍 막 일부러 들어갔어요. 네. 못 막는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못 막을 바에는 거기 오는 놈을 막겠다라는 거죠. 네. 나를 이제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 가는지 다 보고서. 그러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감시를 해요? 실시간 패킷에 보면 그 이제 DNS 서버에 어느 사이트로 나 가고 싶어라고 인터넷 주소를 치면 여기서 이제 IP 주소로 이렇게 통신사가 저희한테 전달을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암호화가 돼서 드러나지 않는데 아니 뭐 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는 네. 못하니까 원래는 이제 저쪽 불법 사이트를 차단을 했는데 네. 전부 이렇게 뚫고 들어가더라 우회하더라 네. 차단 벽을 네. 뚫고 들어가더라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놈을 이제 감시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나를 어떻게 감시를 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나를 감시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도박 사이트를 접속을 하려고 해서 내 IP 주소를 네. 파악을 해가지고 네. IP 주소를 타고 들어와서 내가 접속한 그런 사이트들이라든지 네. 인터넷 주소 어드레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그걸 볼 수 있다라면 내 이메일 주소라든지 네. 내 개인의 어떤 뭐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려면 통신 사업자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통신 사업자한테 필터 같은 걸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는 주소가 이 필터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를 통신 사업자가 아니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라고 해도 네. 그 SK텔레콤이 네. 내가 이제 그 도박 사이트를 가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SK텔레콤이 그걸 감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SK텔레콤은 나를 어떻게 감청이나 감시를 해가지고 네.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에 주소를 넣잖아요. 그 익스플로러나 이런 데에. 그러면 요 주소에 SNI 필드라고 해서 서버명이 뜬대요. 그러니까 평문으로. 그래서 요 서버명을 그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나에 대한 차단이나요? 여전히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이트 앞에 문을 막아놨는데 지금은 아예 그 전에 내가 어디를 가겠어 라고 하면 너 못 가. 아니 내가 우회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우회해서 지금은 아예 우회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회 방법이 있지. 또. 네.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네. 내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 도박 사이트를 접근을 했는데 네. 우회할 때 그 사이트 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회할 때도 그 사이트 명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람들도 이게 사이트가 예를 네. 들어서 차단당하면 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옮겨가죠. 계속 네네네. 계속 옮겨갈 거 옮겨갑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속 따라가면은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막아왔던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SK텔레콤이 그걸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 개인의 어떤 정보나 네. 개인의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청하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건 예전에도 물론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던 결과를 이제 로그 값을 되돌이켜 보면 누가 시도했는지 확인은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잘 안 하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어떤 요청을 주는가를 확인을 해서 막는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네. SK텔레콤이 내가 인터넷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쵸. 체크를 한다는 그쵸. 내가 메일을 보낸 거다든지 네. 네. 내가 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네. 인터넷에 내가 뭘 검색한다든지 네.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한다는 소리. 지금 사실상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런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문제 그럼 제기를 하는 거예요. SK텔레콤은 네. 그걸 감시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HTTPS SNI 필드를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설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뭐 정말로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감시니까 네. 이건 문제가 되네. 이게 주요국에서는 접속 차단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전에 해왔던 DNS 서버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IP 주소를 막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는 하는데 지금 새롭게 하는 방식은 이제 중국에서 하는 황금방패라고 하던데 이 중국 방식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은 아까 말한 개인정보 네. 국가가 네.
개념들을 전부 철저하게 통제해서 감시하는 그런 걸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걸로. 그렇죠. 이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다.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SK텔레콤이 나를 감시를 해야. 그렇죠.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해야 감시를 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잡아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데 소요되는 모든 서버 용량이라든지 어떤 그 감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 근데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안 열어본다라는 그 보장도 없을 거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내가 인터넷상으로 메일을 보낼 거니까, 어떤 내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려고 작정하면 열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일단 그 인터넷 업체나 메일 업체에서는 이제 전부 다 암호하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쥐들이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근데 정권이, 야, 제 정보 좀 줘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지, 이제는.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은 민중몽기가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1회 1부에서는 실업률 통계하고 정부 정책에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비합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1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